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예산안과 관련된 중재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서 회동을 가졌는데 일단 예산안 처리 시한은 19일까지로 미뤄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전적으로 민주당의 그 책임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 예산 심의권이요. 예산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짜거나 정해가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산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리고 이게 우리 헌법 57조를 보세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가를 못하는. 이 말은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짜왔는데 그러면 이게 그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건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감액만 할 수 있지. 네. 정액을 하거나 새로운 이게 항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보세요. 정부가 이게 법인세를 깎아가지고 세입이 줄죠.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세출도 줄여서 아주 이게 긴축 재정으로 짜왔잖아요. 여기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요거 좀 더 줄여주세요. 이래야지. 이걸 가지고 법인세를 올리세요. 세금을 더 올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리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국회 예산 심의권이라는 게 뭐냐? 대표 없이는 과시 없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국, 미국, 프랑스나 대표 없이는 과시 없다. 이 말은 우리 의회 동의 없이는 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이게 새로운 세금을 설치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깎아주는 걸 왜 막습니까? 세금을 이게 법인세를 깎아서 경제를 살리자는데 이걸 왜 막습니까? 이건 이게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이래 봅니다. 법인세는 현재 최고 세율이 25%고요. 그거를 1% 인하냐 지금 3% 인하냐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경제학자나 경제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실제 법인세 인하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또 여당이 얘기하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부 특혜 기업, 그러니까 지금 한 1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을 위한 법인세 감사를 굳이 지금 여야 그 예산안 합의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의 핵심은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실 여야가 적정히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회의장이 지금 김진표 의장 같이 중재안을 내면 웬만하면 합의하고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전혀 지금 수용의 여지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지금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예산안에 이게 중요하게 보는 기업으로서는 중요하겠지만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비율이나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쟁점이 되는 예산 범위도 전체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고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 쟁점 대통령실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9일까지 여야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협상이 진전이 안 될 경우에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처리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단독 수정안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정부가 편성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편성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합의가 안 되면 이게 헌법에 따라 준 예산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더라도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리적으로나 저는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그 야당은 자꾸 이게 그 초부자들 감세라고 하잖아. 법인세를요. 근데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법인세가 줄면 자 법인세만큼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더 주고 상여금을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늘거나
소비가 늘죠. 삼성전자의 주주가 올해 569만 명입니다. 거의 6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 국민이. 그분들이 덕을 보는 거지. 이재용 부회장이 뭐 하나 10원 하나 덕 보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소득세율은 똑같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법인세율 인하를 이게 초부자 감세 이 프레임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1% 내려가서 이거야말로 이게 은발의 오줌 누는 생색 아닙니까? 1% 내려가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원하는 대로 이거는 3%고 세율을 내리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야당이. 올리는 걸 막아야지 내리는 걸 왜 막느냐. 이래 보는 거예요.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초부자 감세가 맞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기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 100여 개 기업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게 이제 주주들이나 그 일부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성 주주 비율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 이익하고 직결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5천억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들 산하유보금이 1,000조 가량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때문에 투자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외 경제적 여건 때문에 투자 위험이나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산하유보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안 깎아져 가지고 지금 투자 못하고 기업 뭐 직원들 복지 신경 못 쓰고 주주 배당 못 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논리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논리는 맞지만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분명히 일부의 그 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세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서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법인세 3% 감세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건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기득권이나 특권층이 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너무 확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이 이태원 참사 49제인데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조기간 재연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지만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연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진통 끝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국정조사 기간 재연장을 두고 또다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게 민주당의 전적인 책임인 게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그 백지 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이런 걸 무죄 추정 원칙이랍니다. 어떤 이게 그 미리 이상민 장관 책임 있어 선입견 가지고 조사하면 이게 조사가 됩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 마약 수사 때문에 책임 있어 또 이게 한덕수 총리 책임 있으니까 미리 사퇴해. 뭐 대통령실 책임 있어. 이렇게 결론 다 내려놓고 국정조사 하자면 이 조사 말라 합니까? 저는 어떤 이게 조사든 수사든 완전히 선입견을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오로지 증거를 수집해서 과연 이상민 장관이 진짜 이게 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정치적 책임이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해임 건의안 딱 해야 책임으로 규정지어 놓고 뭐 한동훈 장관도 뭐 마약 수사 규정지어 놓고 또 한덕수 총리도 책임지라 이래놓고 이게 조사하는 거 이거 요식행위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조사를 하면 안 되고 정말 이게 그 선입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한번 팩트로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당초에 그 여야 국정조사 합의문은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45일간이었습니다. 그 전제는 12월 2일
법정 기간 내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였고요. 그렇게 따지면 준비 기간을 거쳐서 45일 정도로 해도 뭐 현장 조사라든가 여러 조사 일정에 일단 무리가 없겠다고 본 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이 부족하면 본회의를 통해서 연장하기로도 합의문에 들어 있습니다. 45일 기간이 충분하다는 전제도 아니었고 예산안 통과를 12월 2일로 전제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기한으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지금 남은 기간 시작해도 20일밖에 안 되는데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이 연장 안 한다는 거는 당초부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예산안을 핑계로 해서 그나마 합의해 놓은 국정조사 일정까지도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49제 아닙니까? 그 희생자들 유족들 시민 분향 설치하고 오늘 그 현장에서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들 관심이나 보이고 있습니까? 최소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라도 내놔야 될 시점에 20일도 안 되는 국정조사 더 이상 연장 않고 끝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가운데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발언을 해서 지금 또 야당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다라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막말이 아닌 걸 자꾸 이게 막말이라고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말이에요. 막말이 아니잖아. 이게 왜 문제되는 말입니까? 좀 더 굳건하게 치료를 받겠다 생각, 아쉬움을 나타낸 충분히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막말이라고 계속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부당한 공개이고 진짜 참사의 막말은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7년에 세월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게 방명록에 적었어요. 너희들의 그 혼이 뭐 천만 촛불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미안하고 고맙다. 이 고맙다. 도저히 그 세월호에 죽으면 뭐가 고맙습니까? 미안할 수는 있죠. 뭐가 고맙습니까? 뭐 정권에게 얻는데 고마운 거예요? 이런 게 막말이에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말은 전혀 막말이 아니다. 이래 봅니다. 예. 지금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현 정부 당국자들의 막말 아니라고 하셨지만 막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막말이냐 아니냐는 희생자나 당사자가 들었을 때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얘기라고 해석될 수 있으면 막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이렇게 해석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당사자 입장, 희생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둘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치료 기간 동안에 심리 치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 가가지고 20분도 안 되는 상담을 진행했다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학교 폭력 갖고 그 심리 상담을 해도 이렇게 해서는 전혀 상담이나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사를 겪었을 때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거는 언제든 우리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정부,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우리한테는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최소한 아프고 미안하고 이게 정부 당국자의 책임 있는 말 아닌가요? 오늘이라도 그 이태원 현장에 가서 유족들 좀 찾아뵙고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100명의 국민 패널이 함께한 회의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서 56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여야 정책위 의장의 평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기가 없어도 노동이나 연금, 교육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대통령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이러한 욕을 먹고 정말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 진위를 국민들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박수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의 소위 이 개혁 과제들이 다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적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뭐 한마디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협력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서 더더욱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각 당의 평가를 듣고 오셨는데 두 분의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개혁은요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이 이게 그만 힘든 거예요. 저는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다. 노동연금 교육개혁 시급합니다. 특히 보십시오. 과연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이게 더 악화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노동만 보면 민노총이 100만 조직 돌파하면서 민노총 천하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안하무인, 그럼 무법천지 아닙니까? 민노총이. 이거 개혁 안 하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개혁했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연금개혁 한 게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항상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교조 출신 이런 교육감들이 얼마입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시급한 지금 개혁이 필요하고요. 아마 이게 상당히 저항도 따를 겁니다. 이미 기득권이나 곳곳에 저항도 따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저는 인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퍼주고 문재인 케어 있잖아요. 어려봄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게 인기 영합적인 지지율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년 동안 깨끗하게 나 국가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하고 정권 재창출 못하더라도 정말 이게 사명감 갖고 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정광석과처럼 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야 돼요. 너무 늦어요. 내년 이게 보니까 2, 3년 뒤에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던데 저는 이제 내년 초가 개혁의 적기입니다. 또 후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년 초에 좀 이게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도저히 안 되면 이게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어서 저는 개혁을 무조건 빨리 완수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일단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생각을 직접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는 그 형식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출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자체는 자주 갖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아까 민주당 정책위장 말씀대로 연출이 너무 과했다. 질문도 준비됐고 답변도 준비됐고 결론도 준비돼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3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데에서 국민의 여론을 듣고 거기에서 답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게 아니라 예상된 질문에 예상된 답변을 하고 결론까지 미리 내놓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 노동개혁이 민노총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다 아시겠지만 주 69시간까지 늘 수도 있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과로사 기준을 다 넘어섭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 고시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과로사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지금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노동개혁으로 지금 포장될 수 있는지 우려스럽고요. 연금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단기 추진 과제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 말기 또 새로운 정부 초기까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을 내겠다는 것일까요? 단지 여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서 이걸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하시지 말고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을 통해서 실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일이라면 민주당도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겠죠.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노동과 지금 건보 부분에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 그 피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일방 추진을 선언하는 내용의 어제 국정과제 간담회 이 부분에서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쯤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4주째 상승을 해서요. 36%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여 만에 30%대 중반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국정 지지율이 41%를 넘었습니다. 먼저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다음이 이제 그 국민들의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다. 초창기에는 이제 일부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다음이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번에 그 화물연대 있죠, 파업? 그대로 이게 법과 원칙대로 해서 확실하게 법 질서를 확립했지 않습니까? 백기투항했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그리고 이제 그 가짜뉴스? 아니, 표현의 자유 속에 가짜뉴스의 자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뭐 장경태 또는 이제 그 김종대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김의겸 의원 고소나 이런 식으로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는 이런 게 법질서, 이걸 국민들이 인정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서서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은 자기 트레이드 마크, 그게 바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 이게 윤석열 다음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저는 앞으로 지지율이요 꾸준히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윤석열 다음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원래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 초기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워낙 바닥권이었죠. 20%에서 30% 초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일부 바닥을 탈출한 효과가 있었고, 그게 뭐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나 중도 일부 층의 지지를 뭐 얻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고, 뭐 그게 대통령의 스타일로 이어져서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던 분 중 일부가 지지하는 여론으로 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고무돼서 이대로 가도 국민이 다 동의하고 찬성할 거라고 오인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을 겨우 탈출한 것이고, 이게 몇 가지 긍정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것대로 정책을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장의 노동시간 문제만 해도 그렇고 건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안대로 강행해서 처리하는, 물론 국회 입법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게 몇 가지 어떤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보이는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너무 지금 상황에 고무되시지 말고 차분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국정 운영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당대회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예, 전체 응답자에서 보시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27%로 가장 높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안철수 의원이 1위인데 다른 당권 주자들과는 좀 큰 차이가 없는 지금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는요, 결국은 이제 당 대표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나누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당에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낸다, 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 이런 경우는 본선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본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본선에서 민주당과 붙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심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게 중도나 더 나아가서 이게 진보층의 민심도 좀 이게 고려해서 여론조사를 한 30% 반영하든 뭐 50% 하든, 그거는 선출직일 때는 저는 필요하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순수하게 당의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을 뽑는다. 이거는 당원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서울 시민의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고, 그다음에 당 대표는 당원들의 대표입니다. 다시 본선에서 뭐 선거할 일도 없잖아요.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당원들 있잖아요. 당비 내는 책임 당원들이 100만 당원 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당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뭐 진보 민심, 중도 민심이 왜 필요합니까? 당원의 대표인데. 뭐 정진석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뭐라 했냐면, 일반 반장 선거는 일반 학생들이 하면 되지, 굳이 3반 학생이 오가 어른거릴 필요 없죠. 3반 학생은 3반 반장 뽑을 때 가서 뽑으라 말이죠. 일반 반장은 우리가 뽑을 테니까.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책임 당원들의 표의 100% 여론조사 반영할 필요도 없이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점에서 본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요, 결국 이게 진보나 이쪽에 아마 지지를 역선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27% 많이 나온 거죠. 실제 당신만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 10%는 넣었잖아요. 근데 진짜 책임 당원의 당신만 본다면 유승민은 한참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통계는 지금 없어요. 지금 이게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10%로 3위잖아요. 따라서는
뭐 유승민 의원 개인을 떠나서 논리적으로도 당원들의 투표에서 당대표 뽑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지금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안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 룰 개정안을 추진하는 대로 하면 대통령이 마음 두신 분이 당대표 되시지 않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아까 나온 여론조사처럼 일반 국민까지 상대로 했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룰 개정 없이 당대표 선출을 하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가능성이 어느 정도 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는 뭐 애초 시작부터 이 당의 어떤 정당 정치 정상화라는 목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원하는 용산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기 위한 비정상적인 정당 정치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